여러분 혹시 연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근을 너무 좋아해서 연금조림은 물론이고 평소에 연근 샐러드도 즐겨 먹는데요. 연근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일본의 대표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뿌리 채소의 왕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줄기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연근 간장 조림으로 달달하게 요리해서 많이 드시고 연근 영양밥과 연근전, 튀김 그리고 연근차로도 많이 드십니다. 뿌리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으뜸이니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연근 특유의 끈적한 진액이 위장 건강에도 제일입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지혈 효과와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는 상처에 연근 가루나 연근즙을 뿌려 치료하기도 했고 잇몸에 피가 나고 구내염이 생기면 또 연근 가루로 양치나 가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놀랍게도 연근이 치매를 물리치고 뇌 건강을 올려준다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연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연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연근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연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연근이 해독에 좋다고 해서 연근을 갈아서 연근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연근의 해독 효과는 생으로 드실 때 효능이 발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로 독소 가득해진 폐와 기관지의 독소를 싹 빼주는 것이죠. 또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화끈거리면서 염증 주변에 열이 오르는데요. 찬성질의 연근이 독소를 해독하고 열을 내려 진정시켜주니 최고의 혈관 청소 부위이기도 한 것이죠. 나아가 화끈거리는 신경통과 관절염,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 효과까지 있습니다. 연근을 생으로 드시면 매우 차가운 성질을 띠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연근을 생으로 갈아 만든 연근즙을 스트레스와 화병 해소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연근이 매우 차갑다 보니 우리 몸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연근을 말려서 가루나 차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다 보니 기생충과 유충에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독 살균의 대명사 식초물에 연근을 담가 독소를 최대한 빼고 난 후에 요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연근과 감자를 함께 간장조림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연근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으뜸인 것은 맞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어머님인 신사임당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오랫동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연근죽 한 그릇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근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라는 것인데요. 전분이 무려 20% 되고 비타민까지 가득하니 연근만 드셔도 피로 회복은 물론 에너지 충전에 제일인 것이죠. 뿌리 채소 중에 전분이 제일 많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감자가 1등. 그리고 뒤를 이어 연근이 2등입니다. 즉 감자와 연근을 함께 드시면 전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녹말 전분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너무 많이 드셔서 남는 전분은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전분에 열을 가해 익혀지면 그 과정에서 당분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지만 혈당을 쉽게 확 올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감자와 연근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분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의 전분은 신기하게도 익혀서 냉동 후에 다시 해동해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되는데요. 연근의 경우는 연근을 식초물에 담궈 두시면 독소도 빠지지만 전분까지 싹 빠지고 저항성 전분만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삶아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 해동해서 식초에 담가둔 연근과 함께 요리해 드시면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당뇨의 최고인 보약 식단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연근하면 송송 뚫린 구멍이 생각나시죠? 연근은 연꽃 연잎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뿌리 줄기로 물속에서 자라면서 썩지 않기 위해 이 구멍들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잎과 꽃의 물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빨아올려주는 수분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연근의 이 정화작용과 수분 공급 작용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 손발과 팔다리가 퉁퉁 부어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붓기를 바로바로 빼줘야 살로 가지 않는데요. 바로 이때 연근을 드시면 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연근 속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쏙 빼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칼륨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연근에는 칼륨이 놀랍도록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니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고칼륨 음식인 연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연근은 최고의 천연 철분제입니다. 연근을 공기 중에 두었을 때 금세 갈변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연근에 가득한 철분 때문인데요. 물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진흙 속 각종 미네랄 특히 철분을 그 두껍고 큰 뿌리 줄기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뿌리 채소보다 월등히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이죠. 이 연근 속 철분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가득 담은 피를 생산해주니 혈관 건강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철분제 약을 드시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과도한 철분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지나친 철분 섭취는 심장과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시큼한 유기산이 연근의 과도한 철분을 분해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철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사과를 껍질째 썰어서 연근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사과 식초를 넣고 연근을 상큼하게 무침이나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연근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제일이라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연근의 뇌 건강 비타민 콜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콜린이 우리의 뇌신경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이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완전 식품 계란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근처럼 계란 노른자 속에 콜린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요즘 왠지 기억이 흐릿하니 깜빡깜빡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현상을 두고 뇌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연근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속 염증을 싹 제거하고 뇌에 신선한 혈액을 가득 공급하니
뇌가 더 빠르게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니 꼭 뇌 건강을 위해 연근을 계란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연근에 계란물을 묻혀 연근전으로 드셔도 좋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연근을 송송 썰어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저칼륨 음식으로 칼륨의 양이 많은 연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의 비타민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연근에는 무려 사과의 10배, 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연근을 입으로 베어 물면 실처럼 늘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연근의 기적의 식이섬유 뮤신입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고 독소를 해독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주니 위궤양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효과를 당근 속 팩틴이 극대화시켜주는데요. 장 속 노폐물을 딱 빼주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니 요즘 속이 미식미식 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힌 듯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당근과 연근을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각각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하기 위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당근 연근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간장에 졸여 드시거나 뿌리채소 영양솥밥으로 드시면 정말이지 최고의 보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씨 좋아하세요? 저는 호박씨 볶음, 호박씨 강정은 물론이고 호박씨 쿠키, 스프, 빵 등 호박씨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거트에도 넣어 먹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 성분이 일품이라 잘 익은 늙은 호박이 많은 가을에 많이들 즐겨 드실 텐데요. 호박씨에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에 도움을 주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외국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체내에 축적될 염려가 적은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씨앗으로 알려지면서 간식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웰빙 식품이랍니다. 호박씨는 비록 작은 크기의 씨앗이지만 생명을 위한 영양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박 씨앗이 차가운 땅 속에서 싹을 키우고 새싹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박씨에는 망간,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으면 당뇨병, 심장질환, 근육과 뼈 통증, 탈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박씨가 잦은 빈뇨나 요실금을 조절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층을 포함해 노년층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빈뇨증과 요실금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변량이 적으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증이나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요실금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요실금 개선은 물론이고 야간 빈뇨 횟수까지 확실히 잡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호박씨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박씨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쌀이나 흰빵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로와 배고픔을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당뇨병 또는 비만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있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느리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호박씨가 제공하는 느린 에너지 공급과는 상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호박씨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을 베이스로 한 샌드위치에 호박씨를 추가해 먹었을 경우 처음에는 흰빵에 의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에너지를 느끼지만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통곡물빵에 호박씨를 넣어 먹었다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를 비롯하여 차에는 보통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는 95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홍차 한 잔에는 약 240ml 기준 60에서 112mg, 우롱차 한 잔에는 37에서 55mg, 녹차에는 35에서 4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비롯하여 철, 인, 아연,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다량 들어있어서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자연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뼈 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인체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불면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호박씨를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을 매일 섭취하면 불면증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차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를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제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겠지만 호박씨와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차 종류를 선별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강차, 대추차, 페퍼민트, 카모마일과 같은 허브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호박씨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박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박씨의 올바른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호박씨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생으로 먹을 때 씨앗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오메가3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뇌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진 레시틴 성분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방향 감각의 감퇴로 인해 치매가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 부족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머리가 푸석해지며 손톱이 부러지는 현상과 피부 건조증, 면역력 감소, 피로감과 무기력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 성분은 아쉽게도 열을 가하면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박씨의 리놀렌산과 레시틴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또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며 그 안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박씨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생으로 드실 때는 보관 중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곰팡이가 피지 않는 호박을 섭취해야 장에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오븐에서 약 17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호박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농약이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호박씨를 추천드립니다. 구입하신 호박씨는 간식 또는 각종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박씨는 100g당 열량이 566칼로리로 고칼로리 식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호박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박씨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데요. 호박씨 100g당 칼륨 함량은 73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 하루 적정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개수로는 약 150에서 180개 정도이고 양으로는 25g에서 30g 정도라고 하니 섭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역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과일과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두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방지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호박씨의 비타민 E와 아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 피부 상태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의외로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는 25%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호박씨에는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530mg이나 함유돼 있어서 우유와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입안 가득 넣어 먹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으로 먹기에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호박씨를 끓인 물에 넣어 호박씨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는 당뇨병 혈당 수치를 낮추고 침이나 체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호박씨를 믹서기에 곱게 가루로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호박씨를 함께 드시면 호박씨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대사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거트와 호박씨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고기, 돼지고기도 좋아하지만 고소한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한 날 먹는 한우부터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소불고기까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소고기는 예로부터 우리 몸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완해준다고 하여 허리가 아프면 소의 허리뼈를, 다리가 아프면 소의 다리뼈를 푹 고아서 먹었습니다. 불고기를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굉장해서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은 물론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쇠약감, 어지럼증, 혈액 건강 심지어 뇌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의 간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어 시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소고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소고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소고기의 잘못된 섭취 방법. 첫 번째는 고온에 튀기거나 숯불에 구워 먹을 때 태운 부위를 무심코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특히 탄 부위가 더 맛있다고 하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탄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건강을 해치고 위암,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기를 140에서 200도 사이에서 굽기 시작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는 단백질 변형으로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고기의 가장자리나 비계와 살코기 부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탄 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벤조피렌은 고기가 탄 부위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탈 때 생기는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벤조피렌이 일반적으로 생성되므로 소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서 조리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많은 양의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생식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독 벤조피렌이 무서운 이유는 인체 내의 DNA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양파나 마늘과 같은 황화합물이 들어있는 향신료나 또는 적포도주와 녹차의 카테킨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함께 조리하면 벤조피렌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쌈채소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소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함께 먹는 채소인 부추가 소고기와 상극이라는 사실이 의아하실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소고기와 부추는 모두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경우 발열, 두통, 소화불량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통과 위염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나 장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몸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잇몸까지 부을 수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고구마와 밤입니다. 소고기와 함께 저녁을 드신 후 후식으로 고구마나 밤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방에서는 소고기와 고구마 그리고 소고기와 밤을 서로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고구마, 소고기와 밤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작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고구마와 밤은 전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부담을 주고 복통과 설사 그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육류 섭취는 심장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기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육식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과다 섭취와 조리 방법에 있는 것이지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55에서 60%, 지방은 15에서 20%, 단백질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곡류가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다 섭취하고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량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단단히 받쳐주지 못해 골절 위험과 관절염 위험은 커지고 신체 균형 장애와 낙상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몸에 계속 쌓이는데요.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콩이나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 유제품 등에도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낮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빠져 있는데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류 섭취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식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수육처럼 삶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필수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레드 와인입니다.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소화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와인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주는 탄닌과 카테킨 등으로 구성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여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위험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에 물과 향유를 섞어서 두통, 소화장애, 신경통, 해열작용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요.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드시면 입속에 남아있는 고기의 단백질은 와인의 탄닌 성분이 잡아주고 와인의 떫은 맛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므로 소고기와 레드 와인은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가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면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증가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깻잎은 속을 고르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깻잎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심지어 시금치보다 철분이 2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깻잎을 3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 섭취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12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과 3개와 비슷한 함량에 가깝습니다. 소고기도 영양학적으로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열이 심하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깻잎이 만나면 이 두 음식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가 극대화되어서 건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를 드실 때는 깻잎 및 다양한 쌈채소를 꼭 곁들여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소고기를 국거리로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음식이 바로 소고기 뭇국인데요. 이렇게 국거리로 소고기와 무를 조리하면 인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A, B 그리고 C와 함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사용될 만큼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며 가래를 삭게 하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무가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분이 체내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먹는 무는 겨울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이 만점인 채소이기에 소고기 드실 때 잊지 마시고 무를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고기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소고기를 드실 때 태운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 고구마 그리고 밤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와인, 깻잎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맛과 영양소가 2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금치 좋아하세요? 저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시금치 무침은 물론이고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볶음밥, 그리고 시금치 계란말이까지 시금치가 들어간 음식은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한때 유명 만화 주인공을 통해 먹으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건강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시금치의 색소인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하여 시력 보호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시금치의 칼륨은 뇌로 이동하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며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건강을 대표하는 채소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시금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시금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시금치와 칼슘이 많은 멸치를 함께 섭취하시면 칼슘과 수산이 결합해 담석증을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내의 담즙이 딱딱하게 굳어 담석으로 발견되는 담석증은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 2가지로 나뉩니다. 색소성 담석은 간경변이나 유전적 혈액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주로 생기며 콜레스테롤 담석은 고지방 식사로 콜레스테롤이 과다 섭취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소성 담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담석증은 명치 부위에 잘 발생하며 급체나 위경련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5시간 이상 계속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멸치 육수 국물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많이들 드실 텐데요.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된장국에는 시금치가 아닌 다른 채소를 넣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혈액순환에 좋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에 칼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화합물인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는데요. 두부의 칼슘과 이 옥살산이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담석으로 변할 수 있으며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금치는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인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지 않습니다.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식품들과 시금치를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드시기 전에 시금치를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국에 넣어 끓인 다음 섭취하시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약 80%가량 제거됩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시게 되면 비타민C의 파괴도 함께 일어나기에 되도록이면 단시간에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그냥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 함유량이 높은 시금치를 섭취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뇌경색과 판막 질환 등을 예방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과잉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각한 출혈 증세를 겪은 항응고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대 3%가 비타민 K 함유 식품을 장기간 섭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뿐만 아니라 청국장, 양파즙 그리고 포도 같은 평소 자주 드시는 식품들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죠.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시금치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참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참깨와 함께 드시면 참깨가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이유는 참깨의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리진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깨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B 등의 각종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 시금치의 부족한 영양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참깨를 솔솔 뿌려서 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아주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참깨는 맛과 영양 그리고 고소한 향까지 더해주니 시금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벽의 막을 만들어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시금치의 배변 작용을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까지 잡아주는 아주 좋은 조합인 것이죠. 장 속에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 및 호르몬이나 피부 건강에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 속에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체 신경계가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정신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세균의 번식력을 막아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셔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함께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조혈 작용을 하는 망간, 그리고 엽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에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계란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시금치에는 풍부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란이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채소가 시금치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해주니 눈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체내 지방 흡수를 줄여주어 고혈압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비오틴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탈모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멸치, 두 번째는 두부, 세 번째는 항응고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어서 시금치와 황금 궁합을 보이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참깨, 두 번째는 사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 좋아하세요?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 찬장에 있던 꿀을 엄마 몰래 먹다가 혼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꿀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꿀은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완화하는 데도 사용되고 천연 당분이 풍부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운동 전이나 피로할 때 꿀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꿀은 설탕처럼 아주 진한 단맛을 내지만 설탕과는 다르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식물에서 유래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장 효과와 피부 미용, 염증 완화 등에도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차와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 녹차나 홍차처럼 차 종류를 마실 때 혹시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떫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탄닌이라 불리는 성분인데요.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해독 작용과 살균, 지혈, 소염작용 등 다양한 효능을 내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이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탄닌산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탄닌산철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특히 탄닌산철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겨서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차를 드실 때는 꿀을 넣는 것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꿀을 섭취한 지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차뿐만 아니라 감이나 도토리, 밤, 포도,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마찬가지로 꿀이 들어간 음식은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한 수많은 음식들이 개발되면서 꿀을 활용한 메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콩으로 만든 음식. 이를테면 두부나 두유를 드실 때 달콤한 꿀을 첨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콩 음식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은 의외로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콩으로 만든 두유에는 우유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고 꿀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꿀 속의 유기산이 두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침전물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지 않으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단백질이 가득한 두유와 꿀이 오히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콩이 들어간 반찬을 먹은 뒤에 꿀이 들어간 차나 주스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기 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각각 소화 시간에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꿀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는 양파에 꿀을 넣어서 만든 양파 꿀절임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몸에 좋은 양파에 꿀까지 더하면 더 큰 건강 효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인 유화알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개선하는 유익한 성분인데요. 하지만 이 성분이 꿀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가스를 생성시켜 심한 복부 팽만감과 함께 잦은 방귀 등이 동반된 만성 소화불량을 불러오고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학물질은 꿀의 건강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꿀과 양파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 꿀보다는 식초를 넣어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실제로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대사 질환을 예방하며 계피에 함유된 화합물은 당뇨, 염증,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계피가 꿀과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소염 항생제가 되어 병원균과 싸우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환자들에게 꿀 큰 술로 하나에 계피가루 작은 찻수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절 부위의 혈행이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효과로 어깨나 무릎 등의 관절 부위가 시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꿀에 계피를 섞어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